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오늘로써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어제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취직도 잘 되는 그런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시면은 저는 이번 선거 박진감 있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대선 운동 기간 초반에 대선 주요 후보들이 이렇게 같은 지역을 찾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새 후보들도 일제히 영남을 찾아서 선거 운동을 했는데 각각 영남을 찾았던 이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보통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구도를 보면 보통 영남은 국민의힘 텃밭, 그리고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정당이 강했는데 이게 인구수에서 사실 호남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이 격차 해소를 저희가 수도권에서 좀 만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가 대선에서는 승부처라고 불리는 이유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영남에서 한 표를 가져오게 된다면, 더 가져온다면 이것은 2표, 3표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영남에 대해서 구애를 하는 것이고, 또 PK는 수도권 이외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국민의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렇게 선전을 해왔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선거는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골고루 표를 받아야지 그 동력을 가지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남, 그러니까 TK와 PK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이유로 영남에 공을 들였다 이런 설명이시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일제히 영남을 찾은 건데 특히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영남 표심을 먼저 다져놓고 선거 운동을 이어나가야 어떤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표를 모아갈 때요, 자신과 먼 쪽부터 표를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쪽부터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그 동심원을 넓혀나가는 것이 선거의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초반 동선이 TK와 PK로 짜여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복원하고 그 다음에 중원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포석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TK와 PK를 합하면은 전국 유권자 비율의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영남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완되어 있던 전통적인 지지층 20%를 다시 결집시키는 데 성공하면은 전국 지지율 5%가 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지지율의 앞자리가 바뀔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초반 3일 동안은 영남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하고, 다소 실망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영남을 먼저 찾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제 부산을 찾아서는 자신이 보수의 척장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자신에게 표를 주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확연한 3등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수의 적자가 그렇게 노인 폄하 발언을 하진 않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만 74세에 무슨 성장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보다 5살이나 많습니다. 46년생이에요. 다음 달이면 만 79세가 됩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뭘 더 성장할 거냐, 미국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경험과 경륜, 원숙함의 문제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그런 경험과 원숙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노인 폄하 발언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보수의 정서, 보수의 기본적인 태도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좀 상승세를 받았는데 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가지고 좀 수세에 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간에서 이런 농담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령층들이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100세 시대에서 뭐 김문수 후보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신체적인 나이보다 정신적 나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1위의 싸움보다 2위의 싸움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역대 없었던 그야말로 후보 교체 파동이 있어가지고 예. 국민의힘에게 실망한 보수층 지지자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란 보수 대 개혁 보수라는 슬로건을 걸어야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말로 보수의 어떤 전체적인 좀 개편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보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인 영남에 그렇게 구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각각 저마다의 이유들로 영남을 찾았던 새 후보들은요. 현장 유세에서 이 친근한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장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반말 한번 해도 되죠?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됐다. 감사합니다. 진짜 된 것 같습니다. 날 좀 보소 동지석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큰 절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야구 다들 보세요? 어디 보래요? 부산이 좀 더 문화 도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관광하러 와도 해운대나 광안리 가는 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뭐 원래도 사투리를 쓰시지만 이번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각각 지역마다의 사투리를 쓰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투리를 쓴다는 게 어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좀 다가가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되는 건데 다른 이미지보다 그래도 어떤 친근한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과정이 사실 좀 생존형이었기 때문에 강한 이미지가 있었고 사이다 같은 이미지가 예. 다소 이제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친근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투리라는 건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정서라든지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혹은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서투른 한국말을 쓰면 되게 귀엽기도 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어쩔 때는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또 안 좋게 보이는 것보다 그런 지역민에게 조금 다가서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아무래도 친근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역을 돌 때마다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사투리를 구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문수 후보는 엎드렸습니다. 의총에서 큰절을 했고요. 유세 현장에서도 큰절을 했는데 이 큰절이라는 게 결국 어떤 읍소의 형태잖아요. 어떤 그 지역민들한테 읍소를 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그런 낮은 자세, 겸손함이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큰절을 했을 때도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전해지고 지금 그 PK를 돌면서도 연신 큰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는 호응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입니다. 그 복원하는 작업을 마치고 중원으로 북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최대한 현장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밀착하는 데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먹었습니다. 이제 부산대 학생 식당에 가서 청년들과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슬로건이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처음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거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할 것이고 보수 개편에 따른 보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준석 후보는 좀 더 어울리잖아요. 자연스럽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세대 교체를 주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저 대학생들을 만날 때 일체 동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100% 순수하게 자원을 해서 이준석 후보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어떤 시도는 사실 좀 신선해 보인다. 그래서 확실히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인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적인 경험은 확실히 노련한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들은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뭐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두 후보의 배우자분들이 어떤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가 배우자끼리 비교하면 확실히 비교 우위가 있죠. 지금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김혜경 씨처럼 배우자 리스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설란영 씨가 호남 출신이죠. 순천여고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함께하는 과정에서 결혼의 에피소드도 또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웨딩드레스도 입지 못하고 결혼을 했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와 있던 사복경찰이 하객보다 더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8년 동안 했는데 그 경기도지사 배우자로 있으면서도 이렇다의 특권을 향유하는 구설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확연한 비교 우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호남 지역을 설란영 씨가 별도로 돌면서 표심의 구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인 제언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예. 이렇게 설란영 씨가 배우자 면에서 확연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의 주요 유세장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동선을 돌면 그것도 그것대로 보도는 되겠지만 아무래도 후보와 같이 다니는 것만큼 조명이 되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할 수 없는 전략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신 부분,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혜경 씨도 따로 이렇게 호남 민심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후보가 같이 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왜 국민의힘에서 김혜경 씨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전략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서울에서 호남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호남에 직접 내려가서 배식 봉사도 하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손을 잡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영남에 가서도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남에 가서 선거운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배우자께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호남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한다면 저희 민주당이 영남에 가서 한 표를 얻으면 2표, 3표 얻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가 호남에 와서 아무래도 오신다고 하면 한 표라도 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얻으면 좋은 것 같고 저는 이런 선의의 경쟁 속에서 지역구도도 좀 타파됐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좀 호남에 와가지고 광주하고 전남에 와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해서 또 그 공약을 지켜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 후보 3명이 영남에서 유세를 하고 그 다음 일정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찾고요.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서울을 찾아서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영남 다음 서울을 택한 이유 뭡니까? 인구를 고려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임기가 개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인사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을 김문수 후보가 함께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990년생 35세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설란영 씨의 케이스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후보와 같이 다닐 때 그 언론의 조명이 극대화됩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출근 인사를 하는 일정을 잡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인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을 위해서 헌신적 희생을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이 맞습니까? 자진 탈당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과 연결된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이 끈을 당이 끊는 게 맞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끊는 게 맞습니까?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당이 끊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왜 나왔는지 그 뿌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은 이 대선에서 내란 종식 운운하면서 자꾸 계엄에 관한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더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런 정치적 메시지도 내지 않고 그냥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면, 즉 일종의 현상 유지만 되는 것이라면 이 출당이나 탈당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 경선에 관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다시 일종의 정치적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른바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더욱 강력한 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은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본인이기 때문에 직접 결단을 해서 이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리위의 회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해서 자진 탈당한다면 더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자진 탈당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으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당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나가야 한다는 그 시각 속에는 그러니까 출당이냐 사진 탈당이냐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출근길 인사 다닐 때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 같이 다니면은요 오히려 좋은 효과도 저는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의 어떤 대선 캠페인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분들, 홍준표 후보 같은 분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앞에 신상 문제를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당장 출당시키고 제명시키면 좋겠지만 사실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의 그런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저 같으면 일주일 정도 말미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본인이 내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당에서도 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것이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성패 여부를 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냐 마냐 이것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자제시키는 것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에게 더 중요한 문제로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강하게 3가지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이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나간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나름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연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들이 상당히 정교하고 또 파괴력이 있어서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당이나 대선 후보의 반응보다도 더 빠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후보가 제시했던 일종의 3가지의 선결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계엄과 탄핵에 관한 명확한 사과와 입장 정리,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표방함으로써 그 유권자들을 속인 것에 대한 어떤 사과,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3번째는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앞에 2가지는 우리가 이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후보의 결합 여부 자체보다도 일단 이 선거에서 중도 유권자에게 소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김문수 후보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법원 구성원들마저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장님은 사퇴 의향이 없으십니까? 수사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면은 누구도 이제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네. 물론 대법관 전원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 사유서에 적힌 이유가 이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연된 정의도 정의가 아니지만 신속한 정의도 정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재판을 이례 없이 빨리 한 것, 그리고
절차를 조금 졸속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정말로 순수하게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재판에 관련돼서 순수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해결되지도 않을 문제를 굳이 꺼내가지고 대선 한복판에 갖다 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 나름대로 자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입법부도 입법부 나름대로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그 청문회를 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은 어제 법사위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조금 전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신속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올해 변호사 13년 차인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정의는 신속할수록 좋은 것이죠.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닌 것이지 신속한 정의는 본래 요구되는 바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의 대법원에 대한 보복이 도를 넘었죠. 자, 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려고 했지만 물론 대법원장은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청문회장에서 대법원을 성토하는 보복성의 목소리들이 이어졌고 자,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특검법을 한다고 하죠. 또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려서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겠다는 법원 조직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후보 한 사람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법원에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도중에도 이렇게 할 정도인데 대선이 끝나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세상이 열린다면은 정말로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 침해될 것인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